예, 246페이지입니다. 예,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부동산 물건은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는 법률이에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물건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라는 법률이에요. 시험에는 소유권으로 물어보지만 소유권 이외의 물건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라는 법률입니다. 그럼 부동산 물건을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지 채권은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 법률 자체가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란 이야기는 이 법률을 위반한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 말입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입문 과정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목적을 보시면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라고 돼 있어요. 실제 부동산 물건을 가진 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해 놓고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탈세요.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바로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자, 2번은 명의신탁 금지 대상은 소유권에 국한되지 않고 소유권 이외의 물건도 물건이라면 명의신탁은 금지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법률 규정은 3번이요. 누구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즉 금지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배울 이야기지만 이 법률은 민법 108조는 아니잖아요. 민법이 아닌 특별법하고 있잖아요. 민법 108조 통정허위 표시했었잖아요. 이거 민법에 따라 무효가 된 것이지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된 건 아니잖아요. 구별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얼핏 보면 통정허위 표시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이 무엇과 비슷해 보인다고 통정허위 표시하고 통정허위 표시하고 구조가 비슷해 보이지만 통정허위 표시는 민법에 따라 무효가 된 것이고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된 것은 특별법에 따라 무효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무효다, 다른 무효다. 다른 무효이기 때문에 구별이 된다. 구별이 된다는 이야기는 통정허위 표시 아닙니다. 통정허위 표시도 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라든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통정허위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같다, 다르다. 달라요.
구별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럼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용어는 암기하지 않습니다. 대충 알아들으시면 돼요. 먼저 명의신탁 약정이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한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 즉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타인, 즉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무엇이다? 명의신탁 약정이요. 내부적으로는 대내적으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신탁자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로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수탁자에게. 그게 명의신탁 약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를 줄여 명의신탁자는 그냥 신탁자, 명의수탁자는 그냥 수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럼 누가 신탁자, 수탁자인가 하는 게 2번, 3번에 나와 있어요. 예,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제 권리자가 누구다? 신탁자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신탁자에게. 저것들끼리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신탁자에게. 근데 등기는 누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 외부적으로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수탁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실권리자, 즉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자가 누구다? 수탁자다. 그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된 자는 항상 누구다? 수탁자예요. 누구 명의로 등기되었다 하는 사례가 등장하면 그 누구가 수탁자다 이 말입니다. 누가 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를 구별해야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 네 번째 실명 등기요. 이 법률은 돌아가신 YS가 만든 법률입니다. 인기는 제일 없지만 IMF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이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취지는 아주 좋은 법률이었습니다. 뒤에 유야무야된 부분은 있지만 이 법률이 그래서 95년도에 시행됐어요. 95년도에 시행되고 이 법률이 시행될 날로부터 1년 내 실명화하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라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실명 등기란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물건을 부동산 실권리자, 즉 명의신탁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신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무엇이다? 실명 등기다. 그럼 큰 3번에 적용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명의신탁이라도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이 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입니다. 그럼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하는데도 이 약정을 한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이 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강행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약정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률은
모든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아니에요. 이 금지하는 약정은 굳이 해석한다면 명의신탁 약정이 이런 거 암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조세 포탈이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조세 포탈이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약정이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므로 이 약정은 강행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이 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엇이지만 무효이지만 구조는 명의신탁과 비슷해도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약정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상호 명의신탁이요. 양도담보나 담보가등기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와 같은 것들은 구조는 명의신탁이지만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어요. 또 이거 보고 이해상에 생각할라. 정확하게 적어드릴게요. 이런 건 암기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조세 포탈이나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면, 그것을 내용으로 했다면 명의신탁 약정은 이 법률을 위반하는 명의신탁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엇이다? 유효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법조문은 세 가지로 묶어두고 있지만 두 번째는 두 가지예요. 이 네 가지는 이런 목적이 없다고, 이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 대상으로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그 약정은 무엇이다? 유효하다고. 그럼 나중에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게 등장할 거예요.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 말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줄여서 탈법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런 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함축시키면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탈법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럼 탈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명의신탁은 무엇이다? 유효하다. 그런 말인데 그 중에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용어를 해보자고요.
자, 용어 그대로 서로 명의신탁했다는 말이에요. 상호. 우리나라는 상호, 북한은 호상. 쓸데없는 소리. 이걸 민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공유할 때 일반적인 공유가 있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있다고 배울 겁니다. 아직 공유를 자세히 하지는 않았지만 공유 중에는 일반적인 공유도 있고 일반적인 공유가 아닌 독특한 공유 관계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도 있다 없다 있어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민법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상호 명의 신탁은 어디에서? 특별법인 실명법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상 두 가지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상호 명의 신탁이란 말하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자, 어떤 걸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말하는가? 가령 토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어요. 갑을이 소유하는데 이 갑과 을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등기할 때 공유로 등기해 놓고 있다. 그럼 일반적인 공유는 위치와 면적을 정하고 있다, 안 정하고 있다? 안 정하고 있어요. 공유 다 잊어먹었겠지만 어렴풋이 기억날란가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공유는 위치와 면적을 정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등기할 때만 무엇으로 등기해 놓았다고? 공유로. 여기서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등기했다는 약정했다는 이야기는 좌측은 갑이 단독 소유하고 우측은 을이 단독 소유하기로 이렇게 약정했어요. 그렇지만 등기할 때는 무엇으로 등기해 놓았다고? 공유로. 그럼 저것들끼리는 대내적으로는, 달리 말하면 내부적으로는 공동 소유다, 단독 소유다. 아니, 저것들끼리는 단독 소유예요. 갑을 사이에는 어떻게 소유하고 있다고? 단독 소유. 근데 등기로 공시해 놓았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엇이다? 공유다. 내부적으로 저것들끼리는 무엇이지만 단독 소유지만 외부적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엇이다? 공유라고. 이건 이런 목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시험과 관계된 예를 든다면 공법 등에서 배우잖아요. 일정한 경우는 토지를 분할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실상 좌측은 갑이 우측은 을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데도 분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등기하고 있을 뿐? 공유로.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되겠습니까? 예, 그게 상호 명의신탁이에요.
실명법에서 말하는 상호 명의신탁을 민법의 판례는 무엇이라 말한다고? 구분소위적 공유관계라고. 상호 명의신탁이라 말과 구분소위적 공유관계라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 를 이해하시고, 예, 교재에는 없지만 다음 시간에 가볍게 맛을 볼 거예요. 양도담보나 담보가등기도 이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명법이 금지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것도 이런 목적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 법률이 금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런데 용어만 필요하지 세 번째는 민법하고 관계는 없어요.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신탁 등기 배워요. 신탁 등기는 민법상 신탁 아니에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신탁 등기를 배우면 알 수 있어요. 이런 목적이 없습니다. 팔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고. 그럼 교재에는 없지만 하나 더 있어요. 특례가 있다고. 특례가. 특례란 이야기는 원칙은 적용해요. 특별한 예외가 있다. 과거에는 종중 및 배우자의 특례였었다가 몇 해 전에 법을 개정하여 종교단체까지 들어왔어요. 종중이나 배우자나 종교단체가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탈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적용 제외다. 그럼 이런 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 유효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와야만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가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것은 원칙은 금지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배우자 생각해 보자고. 아내 재산을 남편 명의로, 남편 재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할 때에는 10중 8구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 가장 믿을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배우자 아니냐고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어르신도 계신데 제가 도덕을 가르치자는 게 아니고 과거에 고리타분한 유학자들이 정한 거예요. 아들, 딸 아닙니다. 아들, 딸하고 마디가 하나 있는데, 일촌인데. 배우자는 마디가 있다, 없다? 없어.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한 몸이다, 한 몸. 등 돌리면 왼수지만. 마주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새끼들이 아니고. 배우자는 한 몸이 한 몸. 그러니까 믿을 만한 친구라고 재산 빼돌리면 자기 명의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치우고 실망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배우자이기 때문에.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남편 재산을 아내 명의로, 아내 재산을 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제법 있다는 말입니다. 10중 8구는 탈법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종중이나 배우자나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하면 원칙은 이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엇이다? 무효예요. 근데 이 말이 따라오면 탈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즉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다. 아닌 경우 이 말이 오면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명의신탁 약정은 무엇이 된다? 유효가 된다. 원칙은 무효예요.
특례가 적용될 때 바로 유효가 된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은 배우자를 말하지 사실혼 배우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혼인신고까지 해야 돼.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하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라면 특례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사실혼 배우자였을 때 명의신탁 약정했어. 그럼 이런 목적이 없어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약정은 무엇이었다가 무효가 돼. 근데 차후에 혼인신고에서 법률은 배우자가 되어버렸다고. 이제는 특례가 적용되는데 소급하여 적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법률은 배우자가 된 그때부터 약정이 무효였다가 무엇이 돼? 유효가 돼. 됐습니까? 근데 이혼해버렸어. 이혼해버렸다면 도로 무효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 걸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나온 김에 설명한 것이고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배우자는 무엇이었을 때 법률은 배우자였을 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그럼 사실혼 배우자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도 특례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이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금지되기 때문에 이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럼 큰 4번에 명의신탁의 효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명의신탁은 2자간 명의신탁이 있고 3자간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2자간은 시험의 논점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릴 뿐이에요. 시험은 3자간인 논점이에요. 이자간, 양자간 같은 말이에요. 자, 입문과정은 구조를 보는 겁니다. 시험의 논점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시험에는 소유권으로 물어봅니다.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때 갑이 친한 친구인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법이 바라볼 때 실상 소유자는 갑인데 을 명의로 등기하기 위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 주로 법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친한 친구인 을과 짜고 명의신탁 약정하고 등기를 넘겨놓는다는 말은 10중 8구는 무슨 목적이 있다고?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밥 먹고 할 일 없이 등기를 돌려놓느냐고. 뭔가 엉큼한 속이 있기 때문에 등기를 돌려놓지. 그 말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라는 말이 오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누구 명의로 등기되었다 이 말이 오면 구조 자체가 항상 등기된 자가 누구라고? 수탁자라고. 그럼 다른 약정의 일방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 신탁자요.
쉽게 접근하면 신탁자는 부탁한 자라 보시고 수탁자는 받을 수자, 부탁을 받은 자라 보시면 돼. 그래서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누구 명의로 등기되었다 라는 말이 오면 등기된 그 자가 바로 항상 누구다? 수탁자예요. 그럼 이 명의 신탁 약정은 강행법규 중 효력 규정을 위반했어요. 민법 총칙할 때 강행법규 했었습니다. 강행법규 중 효력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전부 다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 무효가. 이 등기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약정을 달리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약, 약정, 합의가 같은 말이에요. 간혹 명의신탁 계약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출제하는 자 중에. 그럼 계약, 약정이란 법률행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유효한 등기가 있어야 돼. 근데 등기가 무엇이라? 무효라고. 그럼 물권 변동의 효력은 발생한다, 안 한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생기지 않아요. 여기에 물권 변동은 제가 소유권 이전을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안 생기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명의신탁자에게 있다고. 그럼 명의수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럼 등기가 을 명의로 등기된 것을 귀하로 하여 A란 제3자하고 진짜 매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이 제3자는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는 형식을 취했잖아요. 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할 것인데 실명법에는 이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어. 명의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악의의 제3자라 해도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이 논리는 이자 간에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이따 3자 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럼 만약 이건 큰 의미 없어요. 탈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 약정이라면 약정 유효하자. 그럼 수탁자가 소유권 가졌잖아요. 소유권을 가진 자로부터 거래한 제3자는 당연히 권리 취득하는 것이지. 선악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 제3자는 법률상 보호할 필요 없는 제3자입니다. 당연히 권리 취득해요. 지금 포인트는 수탁자가 무권리자인 경우를 전제하여 그자와 거래한 제3자는 악이라 해도 법률은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다고요. 이 논리는 2자 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3자 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부터 예. 그럼 지금부터 3자 간 명의신탁을 해보자고요. 3자 간 명의신탁은 두 가지.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하고 계약 명의 신탁이 있다고. 시험은 사례로 물어봐요. 시험은 사례로 물어보는데 이 문제를 푸는 기본이 누가 명의 신탁자고 누가 명의 수탁자인지를 구별해내야만 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시험은 매매계약으로 올 거예요. 매매계약을 신탁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매매계약을 누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수탁자예요. 매매계약을 신탁자가 하면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에요. 매매계약을 누가 하면? 수탁자가 하면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서 이게 구별이 수험생들이 잘 안 돼, 이상하게. 그래서 교재 중에는 이상한 말 적어놓은 교재도 있어. 뭐 해도인의 협조를 구하여 이런 말이 오면 삼자간이고 매수자금을 주어 이런 말이 오면 계약 명의 신탁이다. 콩 같은 소리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할 필요 없어요. 표현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한다고. 매매계약을 신탁자가 직접 하면 무엇이고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고 매매계약을 수탁자가 하면 무엇이다? 계약 명의 신탁이다. 그럼 삼자간 명의 신탁을 해볼게요. 가령 갑을병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적을 뿐이에요. 이렇게란 말은 병갑을로. 시험에는 주로 갑을병으로 옵니다. 좌측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을병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갑병 간의 매매 계약하고 있어요. 갑이 매도인이에요. 부동산을 소유하는 매도인이 갑이라고. 그리고 병이라고요. 갑이 매수인입니다. 그럼 갑병 간에 매매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인 명의로 등기해야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매도인의 협조를 받아 을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누구 명의로 등기되었다 라는 말이 오면 그 누구가 수탁자입니까? 신탁자입니까? 을이 수탁자다, 신탁자다. 예, 고맙습니다. 되는데도 절대로 안 해주신다. 좀 해주시면 됐긴데. 그럼 자동적으로 갑을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했기 때문에 갑은 신탁자다, 수탁자다. 약정의 당사자가 신탁자고 수탁자예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누구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말이 오면 항상 등기된 자가 수탁자예요. 명의신탁의 구조가 그렇다고. 신탁자의 부탁을 받아 남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자가 누구다? 수탁자예요. 그럼 이 명의신탁 약정하고 매매계약은 다른 계약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다른 계약이에요. 그럼 이 명의신탁 약정은 이런 말이 없는 것은, 이런 표현이 없는 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런 목적이 있다고. 밥 먹고 할 일 없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남 명의로 등기해 놓고 있겠느냐고. 그런 것들은 이런 말이 없어도 거의 대부분은 이런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는 바로 이것만 표현해도 이런 목적이 있다는 전제하의 내용이에요. 다만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특례에서는 이런 말을 안 쓰면 안 돼. 이런 말을 안 쓰면 이런 목적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안인을 딱 적시하면 무엇이 적용된다고? 특례가. 그 말이에요. 저런 말이 없는 것들은 저런 목적이 있다는 전제하의 논리를 푼다. 탈법을 목적으로. 됐죠? 예,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리수탁자임을 알 수 있어. 그럼 매매는 신탁자가 했다, 수탁자가 했다. 신탁자가.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다, 계약 명의 신탁이다. 위에 적어놨네요.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 되겠습니까? 예. 그럼 계약 명의 신탁 한번 해보자고요. 예, 부동산을 소유하는 병이 있어요. 병과 을이 매매 계약하고 있습니다. 왜? 갑을 간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그래서 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리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있어요. 을이란 매수인은 신탁자다, 수탁자다. 에이, 안 물어본다 해놓고 자꾸 물어보고 있나. 약정에 따라 누구 명의로 등기되었다라는 말이 오면 등기된 자는 누구다? 수탁자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약정의 당사자가 신탁자, 수탁자거든. 갑은 누구라고? 명의신탁 약정이란 계약과 매매계약이란 계약은 다른 계약이에요. 그럼 이건 제가 예를 들기를 매매계약을 누가 했다고? 수탁자가 했다고. 계약 명의신탁이다, 삼자간 명의신탁이다. 계약이요. 그러니까 누가 매매계약 했는지 거기에 따라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으로 구별하고 있어요. 이걸로 구별한다고. 이게 구별이 안 될까 봐 이것까지 끌고 온다고.
등기는 생략하기도 해요.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달리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같은 말인데 이 구조가 그렇잖아요. 병갑간에 매매했다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될 것인데 을명의로 등기해버렸어요. 꼭 을명의로 등기하고 싶으면 매수인 명의로 등기 먼저 하고 갑으로부터 을로 등기하면 될 것을 중간을 생략해버리고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것이 중간 생략 등기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기 때문에 이걸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줄여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말해요. 그 말은 내부에 깔려 있는 것이 신탁자가 매매했는데 신탁자 명의는 생략해버리고 매도인의 협조를 받아 누구 명의로 직접 등기해버렸다? 수탁자로. 누가 매매했다고? 신탁자요. 계약 명의 신탁은 우리 시험에는 이 표현은 안 써요. 과거의 노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 허수아비 행위라고. 제가 볼 때는 가만 보니까 허수아비는 아닌 것 같아. 꼭두각시 같아요. 그런데 용어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왜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신탁자인 갑이 수탁자 을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돈 주면 그 돈을 들고 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 좀 하고 있어라. 남의 돈을 들고 매매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것이 수탁자가 흡사 신탁자의 꼭두각시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더 어렵다. 이걸 허수아비 행위라 말이에요. 우리 교재에는 쓰는 용어 아닙니다. 근데 원래 기본서를 보면 법서에는 나와 있어요. 제가 꼭두각시 허수아비처럼 보인다는 걸 강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남의 돈을 들고 매매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있는 이 수탁자가 흡사 허수아비 꼭두각시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이게 무엇이다? 계약 명의신탁이다. 되겠죠? 예. 그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쉬다가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 칠판 지우지 마시고 그냥 쉬십시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